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제가 어머니와 할머니랑 산다고 하면 대부분 외가족인 줄 알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라면 모녀 사이니까 모시고 산다고 해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우리 집은 특이하게도 친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제가 살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 집의 사연을 들어보면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살게 된 이유가 더 감동적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4~5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따금 아버지를 만나러 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저에게 무섭기도 하고 늘 집에 없던 분이라 낯설게 느껴져서 추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렴풋한 기억에는 제가 어머니랑 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으셔서 링거에만 의지한 채 영양 공급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저를 보면 활짝 웃어주셨어요. 힘없는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셨고요. 아버지랑 함께 어디를 가거나 놀았던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나를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잔상은 남아있어요. 어머니와 병원을 다녔던 게 얼마나 오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는 오래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어머니는 그러면 꽤 오랫동안 함께 병원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쯤에는 병원 대신 집으로 와 계셨는데요. 부모님의 방 한쪽에 늘 옅은 미소를 보이며 앉아서 제가 노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게 생각나기도 해요. 다만 그게 진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인지 아니면 그저 제가 만들어낸 상상이나 꿈인지는 헷갈려요. 그만큼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대신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주 또렷한데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우리 집에 계시기 시작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간병과 육아를 도와주시기 위해 시골에서 오셨어요. 어머니는 원래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을 혼자 맡아서 하고 계셨는데 병원비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저녁까지만 장사하던 것을 24시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들게 되니 본인이 직접 잠도 거의 못 주무시면서 식당을 나갔어요. 그런데 집에는 아픈 환자와 어린아이가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서 2사람을 돌보자니 당장 돈 들어갈 게 한두 푼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었죠. 어머니는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들이랑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머니의 형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시골에서 도와주겠다고 올라오시니 시어머니라는 불편함보다 감사한 마음이 훨씬 컸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자기 혼자서 아버지랑 저 그리고 식당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제 대부분의 기억은 할머니와 함께한 거예요. 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리고 할머니와 앉아서 텔레비전을 같이 보거나 아니면 잡곡 같은 것에 잘못 들어간 종류를 골라내거나 편지 봉투 같은 것을 접기도 하고 양말에 클립 같은 것을 끼우기도 했어요. 할머니 역시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자식을 키우던 분이었기에 생활력이 정말 남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잠깐 우리 집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간병을 해주시면서도 한 푼, 2푼 소일거리라도 돈이 되는 일을 어디서 잘 받아오시고는 했어요. 어느 날 눈 떠보면 수건을 접고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인형의 눈이나 코를 꿰매고 있기도 했죠. 자고 일어나면 매일 새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뭔가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침마다 눈 뜨면 오늘은 어떤 미션이 있을까 설레면서 일어나기도 했죠.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가지 않았던 저는 거의 혼자만 있던 집에 따뜻한 밥을 챙겨주는 할머니가 계시니 너무 좋았어요. 항상 외롭게 느껴지던 집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처럼 생각되지 않았죠. 비록 아버지가 아프셔서 우리 집에 와주신 것이지만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냥 밤사이 그렇게 조용히 떠나셨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얼마 후 할머니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조금 더 계시다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도 없는 며느리 집에 자기가 남아있는 게 더 민폐라면서 바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 일로 바빴어요. 그렇게 시간은 몇 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는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어머니의 식당은 갈수록 힘들어져서 결국 가게를 처분하게 되었고 다른 식당으로 일을 다니시게 되었죠. 그동안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던 터라 보증금도 다 까먹고 식당을 정리하면서도 돈이 남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그렇게 다른 식당으로 일을 다니시게 되었고 저는 학교가 끝나고 매일 혼자 집에 있었어요. 혼자 숙제하고 저녁을 먹고 잠이 들고 나면 새벽쯤이 되어서 음식 냄새가 잔뜩 풍기는 지친 어머니의 발걸음이 들렸죠. 그때쯤 저는 이상하게 갑자기 혼자 잠드는 게 무서워서 부모님 방에서 잠이 들고는 했거든요. 잔뜩 느려진 걸음으로 겨우 씻고 제 옆에 누운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아기 또 엄마 방에서 자네? 라고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는 했어요. 왠지 제가 깨어나면 어머니의 손길이 멈출 것 같아 저는 잠이 살짝 깼는데도 일어나서 엄마에게 아는 척을 하는 대신 다시 일부러 잠이 든 척을 하고는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라면 일을 하실 시간에 집에 계시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니 너무 반가웠거든요. 오늘은 일 안 해. 우리 갈 곳이 있거든.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셔서 지금 얼른 시골로 가야 해. 엄마가 짐은 다 챙겨놨고 학교에는 도착해서 연락하면 되니까 얼른 가자. 저는 책가방만 겨우 내려놓은 채로 엄마의 손에 이끌려 터미널로 버스를 타러 갔어요. 시골에 도착해서 터미널이 있는 시내의 큰 병원으로 가니 할머니가 환자복을 입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할머니는 뼈와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더욱 자세하게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다른 도시의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대형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서 관절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약물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꾸준히 재활을 받는 것이 관절이 굳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또 혈관에도 문제가 보여서 혼자 지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저희와 같이 살기를 권유했죠. 싫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도 싫은데 남편 먼저 앞세운 며느리 신세를 지라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어머니, 그래도 이대로 혼자 사시다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내 아들 때문에 병시중 드느라 너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어떻게 내가 또 그런 짐을 지게 하냐. 아서라, 그냥 너도 나이 든 노인네 여기저기 좀 쑤시나 보다 하고 있고 살아. 내가 돈이 많아서 너희 결혼할 때 뭐 대단한 걸 해주기라도 했냐. 내가 가고 나서 물려받을 엄청난 유산이 있기를 하냐. 뭐하러 노인네한테 애를 써. 나도 아들 죽고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너도 시어머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좋은 남자 있으면 재혼도 하고. 어머니,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인 저한테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달라고 해주시고 그 사람 집에서 머무를 때 주변에 친구 하나 없어 부탁할 곳도 없던 저 도와주시겠다고 시골에서 달려와 주셨잖아요.
지금도 간간히 애 용돈하라고 돈 보내주시고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없는 사람 치고 살아요. 저한테는 그 어떤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인데요. 어머니가 안 올라오신다고 하면 제가 애 데리고 내려갈게요. 엄마의 귀여운 협박에 할머니는 결국 포기를 외치고 얼마 후 시골집을 팔고 우리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 후로 저희와 함께 지내시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할머니의 재활 일정을 꼼꼼하게 챙겼고 관절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를 사오는 것은 물론 뼈에 좋다는 음식들을 잔뜩 메모해 와서는 항상 그에 맞춰 음식을 해주고는 하셨어요. 친자식도 저렇게 하기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돌봐주셨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뇌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빠르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수술을 마치기 전에 사망하셨고 저와 어머니는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병원 빚이 저희의 부채로 남았어요. 저는 공부를 나쁘지 않게 했어요. 사실 상중하에서 굳이 고르자면 잘하는 편에 속했죠. 다들 제가 당연히 대학에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대학에 간다고 하기에 저희 집은 형편이 아주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혼자 빚을 갚으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학까지 간다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어머니는 제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대학에 가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살면서 보니까 더 길게 배우고 더 많이 아는 놈들이 돈도 훨씬 잘 버는 것 같다며 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괜히 식당, 공장 취업해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좋은 대학 졸업해서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라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거의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던 제 어머니는 내 자식만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제발 엄마 소원이라면서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어머니의 뜻이었지만 아마도 그 내면에는 제가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괜히 부모님 때문에 저희 집안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쫓지 말고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 1년은 다행히 등록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원래는 학교 기숙사 내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번에 공사에 들어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성인이니까 어머니에게만 맡기지 말고 나도 스스로 내가 쓸 돈은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동네 근처의 한 치킨집에서 다른 곳보다 시급을 더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일하는 시간도 저녁 시간이라 오후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다 듣고 와도 딱 맞았고 주말은 더 많이 일할 수도 있다고 하니 완전 딱이다 싶었죠. 대신 워낙 바쁜 곳이라 전화주문부터 매장에 오는 손님들을 맡고 포장에 서빙까지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쁘더라도 돈을 더 주는 곳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바쁘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전화하면 치킨을 튀겨서 가져다 주는 것만 봤었는데 막상 가게에 있으니 무도 정리하고 포장해야 하고 음료도 챙겨야 하고 주류가 들어오면 냉장고에 정리해야 하고 정말 할 일이 많았어요. 가게라는 게 원래 이렇게 바쁜 곳이구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 엄마는 이렇게 힘든데 식당 일을 어떻게 혼자 했을까 싶기도 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넉넉한 시급과 함께 일하는 동생이었는데요. 이번에 막 대학생이 되었다는 그 동생은 근처의 유명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친해졌는데요. 둘 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더 빠르게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줄곧 해외의 명문대학을 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해외에서 살면서 학교에 다니다가 들어오기도 했다고 해요. 원래는 아버지께서 사업을 크게 운영하셔서 돈을 잘 버셨다고 하는데요. 집에 방이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를 정도로 엄청 부잣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왔는데 그 사이 회사 실적이 많이 나빠져 있었어요.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하나씩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호화롭던 해외 생활에서 한국의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고 넓은 마당에 궁궐 같던 공주님 방에서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주님, 아빠가 미안해. 조금만 지나면 금세 다시 예쁜 방도 만들어주고 좋은 데도 많이 데리고 다닐 테니까 아빠 믿고 조금만 참아줘. 미안해 우리 딸. 하지만 아버지의 희망과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어요. 아버지의 사업은 규모를 줄이다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결국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회생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사업이 무너진 것을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오랫동안 키워온 자식 같은 회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주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해요. 한동안 깊은 우울증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에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자주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집안은 어느새 살고 있던 작은 주택도 더 이상 부담할 수가 없어 더 작고 허름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판잣집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가족들을 두고 집을 나갔어요. 편지 한 장 없이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와 보니 어머니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몇 번 집으로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소식을 물은 게 전부일 뿐 두 번 다시 만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그 친구에게는 어린 두 동생까지 있었는데요. 아직 초등학생인 두 동생은 지방에서 건설 현장을 돌고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친구가 오롯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같이 집안 사정이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일하고 공부하고 하루를 빠듯하게 살면 그런 대로 지낼 수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사이에 어린 동생들까지 돌봐야만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 숙제를 검사하고 다음날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챙기고 알림장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자기 과제나 공부하고 잠드는 게 일과라고 해요.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를 보태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다니 그냥 듣기에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았죠. 그저 대단하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저희는 1년간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는데요. 워낙 사교성도 뛰어나서 저한테 친근하게 잘 대해주고 저 역시도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언니 하면서 사근사근 대해주는 그 아이가 좋더라고요. 게다가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함께 일하는 시간 동안은 단체 주문이 들어오거나 스포츠 경기 때문에 주문 전화가 빗발치고 홀이 꽉 차도 저희 둘이면 일당백으로 해낼 수 있었어요. 워낙 일을 잘하다 보니 주방에서도 다들 최고의 콤비라며 칭찬하고 사장님도 항상 근무 시간표를 저희 두 사람을 가장 바쁜 시간에 같이 넣으려고 하셨죠. 그렇게 가장 바쁜 시간에 함께 일하면서 전회를 쌓아서인지 같이 일하는 사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우정이 남달랐는데요.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유독 더 애정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너무나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에 금이 가서 한동안 한쪽 팔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다음날 저녁부터 저에게 도시락을 잔뜩 싸왔더라고요. 이게 뭐야? 언니, 어머니 손목 다치셨다며. 게다가 언니 학교 수업에 일하느라 밖에 오래 나와 있으니까 어머니 혼자 집에서 식사 챙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거로 이것저것 만들어-봤어. 내가 음식을 엄청 잘한다고 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혼자 지내면서 애들 챙기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먹을 만한 정도야. 아마 어머니 솜씨에는 따라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식사를 못 하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받아든 도시락을 열어보니 작은 용기에 각종 야채볶음과 나물 반찬부터 시작해서 장조림에다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을 냉동해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개를 싸왔더라고요. 국도 얼려두었다가 녹여서 먹으라고 팩에 담아서는 아이스팩에 넣어왔는데 딸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요리를 못하시니까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 밥을 잔뜩 해두고 인스턴트 카레, 짜장, 라면만 장을 봐두고 왔었거든요. 혹시 부족하거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말해줘. 아니면 언니가 먹고 싶은 것도 좋고. 내가 요리책이라도 찾아서 만들어 올 테니까. 어머니 뭐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우리 집에서 자주 먹는 반찬들로 만들었거든. 평소 애들 먹는 거라 입에 안 맞으실 수도 있어. 직접 찾아뵙고 해드리는 게 더 좋겠지만 학교랑 아르바이트랑 동생들까지 있어서 아쉽지만 이거라도 받아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못해줬는데 정말 고마워. 정말. 그 일이 있고 난 뒤 제 마음속에서 그 친구는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친구가 되었어요. 비록 나이는 1살 차이 나지만 그 애의 깊은 생각과 마음은 어쩌면 언니인 저보다 더 대단할 때가 많더라고요. 동생들을 돌봐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동생이지만 굉장히 의지가 되고는 했죠. 저희는 같은 동료로서뿐만 아니라 친구로서도 굉장히 좋은 사이였어요. 계속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저에게 더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는 친구가 자신이 하던 과외를 소개해줬거든요. 그동안 과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적당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과의 친구가 휴학하게 되면서 자신이 하던 과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부잣집 아이들 3명을 모아서 그룹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시간은 동일한데 비용은 일반 과외보다 더 받아서 시간 관리하기도 좋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1년 넘게 과외를 하던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다 보니까 면접 겸 얼굴을 보러 갔을 때도 학생들 어머님이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추천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믿고 맡길 수 있다면서 말이죠. 덕분에 면접도 무사히 빠르게 통과됐고 수업하는 걸 몇 번 참여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바로 제가 이어서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친한 동생을 생각하면 치킨집에서 계속 둘이 같이 일하고 싶지만 급여나 공부를 위한 시간 활용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 과외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1년 넘게 함께한 치킨집과도 그리고 동료와 헤어질 준비를 해야 했죠. 사장님에게 다른 알바생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너무 잘됐다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언니, 언니 그동안 과외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 했잖아. 그 정도 급여면 당연히 가야지.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건 꼭 여기가 아니라도 서로 연락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 미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서로 형편 잘 아는데 당연히 지금 현실에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지. 아유, 언니도 참 그런 걸로 미안해하다니. 너무 잘됐다. 축하해. 우리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 말고 예쁜 카페나 아니면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면서 만나자. 일을 그만두기 며칠 전 사장님은 마지막 급여 정산을 위해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일한 시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번 달에는 얼마나 들어올지를 계산했죠. 제가 계산한 것과 사장님이 알려주신 게 딱 맞아서 알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퇴직금에 관해 물어봤어요. 사장님, 퇴직금은 혹시 월급날에 같이 들어오나요? 퇴직금? 무슨 퇴직금? 저 1년 이상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라뇨. 1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퇴직금 지급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얘 좀 봐라. 요즘 애들은 아무튼. 야, 너 알바 주제에 무슨 퇴직금이야. 지금 일부러 네 사정 생각해서
이번 달 월급도 말일에 안 주고 너 그만두는 날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퇴직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저 어디서 돈 나올 때 있나 아주 혈안이 돼서는 퇴직금 같은 소리 한다. 월급이라도 빨리 받고 싶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이나 마저 해. 사장님이 갑자기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너무 당황해서 그냥 사무실을 나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쳤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에 눌려서 자리를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아차 싶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물러서면 절대 돌려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따지는 대신 다음날 낮에 바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죠. 다행히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처럼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주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작성한 근로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딱 맞아떨어졌죠. 혹시나 사장님이 계속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우긴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우선 사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출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저는 사장님에게 낮에 고용노동부와 상담한 내용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죠. 사장님은 퇴직금에 대해서 모르던 게 아니라 모른 척 한 거였어요. 제가 고용노동부 이야기를 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요건이 충족되는지 몰랐다는 둥, 지금 돈이 부족해서 천천히 주려고 했다는 둥. 전날의 당당한 기세와 다르게 허둥지둥하면서 횡설수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아르바이트 날 퇴직금까지 받기로 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와 같이 일하는 동생이 일을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이틀 정도 쉰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연락을 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틀 뒤 동생은 평소보다 더 고민이 많은 얼굴로 터덜터덜 일하는 곳에 나타났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잠시 망설이면서 지방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돕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간단한 수술을 받고는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병원비와 수술비에 당장 아버지가 일을 최대 한 달가량은 하실 수 없어 생활비까지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했는데 수술비랑 입원비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앞이 막막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는 이 친구처럼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달려가서 병간호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거나 가정 형편이 좋아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저희 어머니가 아팠을 때 큰 도움을 받았기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원래도 어린 두 동생을 돌보며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병원비가 들다니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아찔했어요. 그때 제 퇴직금이 생각났어요. 수술비를 내기에 충분한 돈은 아닐 것 같지만 그 돈이라면 병원비에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는 동안 어떻게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저 역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망설여졌어요. 그 돈을 받으면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에게 드리며 우리 집 빚을 갚는 데 보태려고 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선뜻 주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며칠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죠. 지난번에 반찬 해준 거 고마워서 어머니가 용돈이라도 주고 싶다고 하시거든? 계좌번호 좀 알려줘. 에이, 언니,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해준 건데 용돈은 무슨. 어머니가 잘 드신 것만으로도 기뻐. 우리 엄마 고집 장난 아니거든. 1, 2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아마 넘어가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줘. 난 언니 오늘 마지막 근무 날인데 선물 하나 못 샀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미안은 무슨. 내가 너한테 도움받은 게 훨씬 많은걸?
저는 지난번 어머니 도시락을 싸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렇게 마지막 근무를 마치며 동생과 인사를 나누고 다음 날 아침 퇴직금을 받자마자 바로 전날 그 아이에게 받은 계좌번호로 1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계속해서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막상 보내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학교 앞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그 동생이었죠. 저를 보더니 언니! 하면서 달려와서 안겼어요. 무슨 일이야? 나 기다린 거야? 언니가 보낸 돈 확인했어. 왜 그런 걸 보냈어? 언니한테도 엄청 큰 돈이잖아. 제가 보낸 돈을 확인하고 바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근무일이다 보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학교 앞으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집 주소도 몰라서 학교로 가면 볼 수 있겠지 싶어서 무작정 찾아와 평소 제가 수업 듣는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고요. 저는 동생을 데리고 학교 뒤편의 조용한 곳에 데려가 앉았어요.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내밀었는데 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왜 그랬어? 왜? 이렇게 큰 돈을. 언니한테도 꼭 필요한 돈이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왜? 미안해. 언니한테 돈 받으려고 아빠 이야기했던 건 아닌데 돈 다시 돌려주려고 현금으로 뽑아왔어. 그러니까 가져가. 이걸 또 뭐하러 뽑아왔어? 너도 참. 나한테도 물론 큰 돈이지만 지금은 너에게 더 필요하잖아. 우리 집은 이제 엄마도 다 나아서 일 다시 시작해서 생활비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아버님이 일도 못하시고 갑자기 목돈까지 들어갔잖아. 어린 동생들까지 있는데 네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눈에 선하더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 내가 돈이 더 많았다면 훨씬 크게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 돈은 그냥 너 해. 받아서 잘 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갚을 날이 오겠지. 그리고 우리 엄마 다쳤을 때 네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 주변에서 아무도 나랑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었어. 나한테 너는 친동생이나 다름없고 여기서 일하면서 널 만난 게 나한텐 가장 값진 인연이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줘. 언니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럴 때는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언니. 이건 내가 꼭 갚을게. 꼭 몇 배로 이자까지 해서 갚을게. 미안해. 아니, 고마워. 저희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한참을 울면서 미안하다는 것과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둘이 함께 엉엉 실컷 울고는 다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죠. 다행히 제가 준 돈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원래 이렇게 쓰일 돈이었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일하는 치킨집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취업 준비에 바쁘고 그 친구도 치킨집을 그만두고 더 돈을 많이 주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각자 자기 삶에 집중하다 보니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취업 준비 끝에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더 좋은 곳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졸업 후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했고 인턴이니 어학연수 경험이니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더라고요. 제 형편에 취업 준비를 더 길게 할 수는 없어서 그나마 지금 조건이 맞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곳을 골라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는 벌이가 나아져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10년을 꼬박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가난이라는 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박 한탕을 치지 않은 이상 빠르게 벗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머니도 저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저희 집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세상의 물가는 계속 높아지니 늘 제자리 걸음 같은 느낌이었죠. 원래 살고 있던 집도 재개발이니 뭐니 나가야 한다고 해서 이사까지 했어요. 원래 살던 곳만큼 요건이 좋지 않은데도 가격이 이전보다 훨씬 비싼 곳으로 옮겨야 했는데요. 그 사이 워낙 집세니 뭐니 다 솟구치다 보니 금액대가 다들 어마어마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좋은 집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살아야 하더라고요. 파출부 일을 계속하는 어머니는 이전에 다쳤던 팔이 계속 말썽이었어요. 그때 제대로 푹 쉬면서 요양을 한 게 아니어서 계속해서 쑤시고 아프고 어쩔 수 없이 간간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아예 일을 가지 못하고 쉬는 날도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머니가 워낙 성실하고 일손이 야무지다 보니 보수가 두둑한 부잣집 한 군데에서 고정으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일하는 시간은 전보다 적지만 급여는 이전에 몇 군데를 일할 때만큼이나 받을 수 있었죠. 그래도 여전히 팔이 아플 때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하셨지만요. 그날은 공휴일이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기예보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오후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맞을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왔어요. 바로 엄마에게 연락해보니 역시나 우산을 안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남는 우산 있는지 물어보고 빌려가면 된다고 이야기하시길래 마침 제가 오랜만에 쉬는 날이고 하니 마중을 가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같이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시장 칼국수집에 들러서 밥도 먹고 오자고 하면서 말이죠. 일하는 곳에 주소를 받아서 찾아가는데 동네가 입구에서부터 엄청 비싸 보이는 집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안쪽에는 넓은 마당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집은 건물이 2, 3층이나 되는 주택이었어요. 종종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비싼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집 앞에 멈춰서니 운전하는 기사분이 내려서 문도 열어주고 우산도 막 씌워주더라고요.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들이라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주소 앞에 딱 섰는데 그 집 앞에도 엄청 비싸 보이는 자동차가 멈춰 섰어요. 저는 차를 피해서 살짝 대문 옆으로 비켜 섰어요. 때마침 어머니가 대문 옆에 작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고 저는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뒤돌아서서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빗소리 때문에 잘못 부른 건가 싶었는데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보니 차에서 내린 한 여자분이 우산도 내팽개친 채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어머니는 아는 사람인 듯 옆에서 깜짝 놀라며 그 여자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몇 걸음 뛰어가 얼른 그 여자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주는데 뒤에서도 일하는 분들인지 너도 나도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죠. 얼마나 심하게 뛰었는지 어머니 우산 밑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여자는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어요. 저는 얼른 한 손으로 그 여자를 잡아서 부축했는데 그때 얼굴을 딱 마주치게 되었죠. 너, 언니! 제가 10년도 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었어요. 1년 넘게 일해서 받았던 퇴직금을 주었던 바로 그 동생 말이죠. 10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애는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이랑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뛰어오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우산을 씌워주며 아가씨 괜찮으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왜 그렇게 뛰어가셨어요? 하면서 걱정스러운 말투로 그 애의 주변을 감쌌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애는 활짝 웃으며 저를 꽉 안더니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나왔던 커다란 저택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가니 밖에서 보던 것보다 집이 훨씬 큰 것 같았어요. 걸려있는 그림들도 굉장히 비싸 보이고 안에 있는 가구들도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그 애를 따라 저희 집보다 큰 거실에 앉으니
일하는 분들이 따뜻한 차랑 과일, 디저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저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어머니 역시도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오며 대접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며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죠. 웃으면서 앉으라고 이야기하는 동생의 말에 저랑 어머니는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소파 위에 앉았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나는 나름대로 잘 지냈지. 근데 이게 다 뭐야? 너야말로 어떻게 지낸 거야? 깜짝 놀랐지. 우리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나 판잣집 같은 곳에서 동생 둘이랑 지내고 있었잖아. 심지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지금은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동생들은 음악이랑 미술 공부 때문에 해외에 있고 나랑 아버지랑 여기서 살고 있어. 뭐? 여기가 진짜 너희 집이야? 맞아. 상상이 안 되지? 그때 아버지가 팔 다치면서 일을 쉬는 동안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같이 회사 운영하던 분이 병문안을 왔어. 두 분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다시 힘을 합쳐서 사업을 시작해보자고 하셨더라고. 아버지는 한 번 망한 경험이 있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원래 사업하던 분이다 보니 그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두 분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 1년 정도는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도 안 되려나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 일을 도우려고 그 회사에 뛰어들었고 그런데 그때부터 맡겼던 운수가 풀리는 건지 일이 술술 진행되면서 한 3년쯤 되니까 입지가 탄탄히 다져졌어. 그리고 그때부터 매출이 쭉쭉 오르면서 5년 차에는 완전히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아버지는 전부 내 도움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들어온 이후로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라고. 사실 근데 나는 별로 한 게 없거든. 오히려 아버지 옆에서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고 이전에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셨는지 바로 옆에서 보니까 알겠더라. 지금도 아버지는 대표로서 역량을 200% 이상 발휘하고 있어. 덕분에 그 모습을 보며 자극받아 나 역시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내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전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항상 나를 도와줬던 언니를 떠올렸거든. 내가 언니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도 받은 것을 더 크게 돌려주기 위해서도 이 악물고 성장해서 멋지게 성공해야겠다 다짐했어. 언니 번호를 몇 번 전화도 걸었는데 연락처가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받더라. 학교에서도 혹시 어느 회사로 취업했는지 집은 어디인지 알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에 살던 동네도 몇 번이나 다시 가봤는지 몰라. 혹시나 다시 마주칠 수 있을까 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언니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일해주시던 분이라니. 항상 언니 생각하면서 너무나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아니야. 난 네가 이렇게 잘된 모습만 봐도 너무 기뻐. 나도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항상 너를 생각했어.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응원했거든. 정말 다행이야. 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멋지게 살고 있어서 너무 기쁘다 정말. 저희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또 부둥켜 안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서로 고맙다고, 네 덕분이라고 주고받으며 기뻐했죠. 어머니에게도 옛날에 팔을 다쳤을 때 도시락을 싸준 친구가 바로 이 아이라고 소개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그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어쩌면 그렇게 요리까지 잘하냐고 감탄을 하셨죠. 우리 딸도 라면만 사두었는데 어떻게 도시락을 싸줄 생각을 했어요? 너무 대단하다 정말. 며칠 내내 라면만 먹나 걱정했는데 그때 덕분에 식사도 맛있게 잘했어요.
그날 저녁까지 대접받고는 기사님이 직접 태워주시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연락처도 주고받고 앞으로 자주 보자며 인사를 나눴죠. 그로부터 얼마 후 동생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는 이야기에 나갔는데 단순히 식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동생은 지금 하는 일이나 회사 연봉 등등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런 걸 물어보나 싶어서 긴장했는데 식사의 마무리쯤 하려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언니, 혹시 우리 회사로 올 생각 없어? 지금 다니는 곳이 언니 능력에 비해 너무 부족한 곳인 것 같은데? 사실 언니랑 지난번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좀 알아봤거든. 거기 회사에서 언니가 프로젝트도 몇 개나 성공시키고 업무 평가 능력도 훌륭하다고 들었어. 연봉이나 이런 거 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는데 혹시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은 없어? 사실 저도 최근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업무 평가도 좋은 편이니 더 괜찮은 곳으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제가 목표로 하는 회사들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스펙을 갖춘 분들이 많아서 자신이 없어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도 못할 수준의 연봉을 제안하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니 이게 현실이 맞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뻤어요. 생전 처음 보는 연봉으로 계약을 한 날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한 이후부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과분하게 받고 있으니 그만큼의 역량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임원 지인이라는 소문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몇몇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이직한 지도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회사에서도 단단히 제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전세이자 대출이 가능해서 어머니와 집도 깨끗한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또 아픈 어머니의 팔도 푹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파출부 일 대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머니의 오랜 꿈인 식당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동생은 자기가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성화지만 지금까지 받은 것도 너무 과분해서 더는 도움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다시 만난 그 아이와는 다시 친자매처럼 막역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답답했던 현실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생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서로 도와가며 멋지게 살자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